21대 대통령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북 지역을 찾아 호남 표심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 후보 유세에 함께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수도권 충청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모레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가열되고 있는 선거 전 초반의 분위기와 판세를 살펴보고 이재명 후보의 보수 포용과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중도층 표심의 변수가 될 것인지 예측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부터 텃밭 호남에서 유세 중인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전북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김상욱 의원이 익산에 내려와 직접 이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호남에서 텃밭 다지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 오늘은 전북 익산과 군산, 전주를 잇따라 방문해 광장과 대학 거리에서 시민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의 소외감을 이해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국립대 육성을 통해 전북의 인재를 양성하고 재생에너지 산업과 K푸드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정 지역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배려받지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정책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익산역 유세에는 어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유세 지원에 합류한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추켜 세웠고,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 역할, 즉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김 의원의 손을 맞잡은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함께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군산 유세에선 현 정부가 추경을 반대해 경기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지역 화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을 앞세운 여성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성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의원 전원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도와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GTX로 연결되는 나라를 만들어 30분 출퇴근 혁명을 실현하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판교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수도권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교통 문제를 꼽고 수도권의 6개 축의 순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도심 인근을 고가도로로 통과해서 소음, 경관 훼손 등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합니다. 기존 순환망을 지하로 집어넣고 기능을 또 보강하고 새로운 축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GTX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 경북, 경남,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광역철도 확대로 교통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교통카드를 통합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K1패스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 김 후보.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산다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개발 대통령, 더 나아가 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충청도 천안 아산에도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값싸게 기업이 많이 와서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국가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 등 행정수도 이전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으로 이전해 충청 중심의 국가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 지역 광역급행철도 CTX 조기 완공 등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서울과 행정수도 간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충남 지역을 돌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한 이 후보는 확장성을 가진 젊은 세대에게 표를 몰아줘야 선거 분위기도 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후보는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 건설해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고 대전은 과학기술 연구인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1대 대선 후보자 TV토론이 오는 18일과 23일 그리고 27일 세 차례 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TV토론에 참여해 공약 경쟁을 펼칩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가 모레 오후 8시에 열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4명을 초청했습니다. 참석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 의석수, 직전선거 득표율,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를 넘겼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4%를 넘겨 초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차 TV토론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이 밖에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2가지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 총량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3일에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27일에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초청 대상회 후보자 토론회는 19일 오후 10시에 열리고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선 후보 TV토론은 국회방송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광장과 시장 얼핏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이번 주 월요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후보들도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이 각 주요 정당 후보들이 시장과 광장, 산업단지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각 후보가 첫 번째 유세 장소를 선택한 그 배경 그리고 전략, 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이라는 게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이 후보가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지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빛의 혁명, 헌정수호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곳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집중됐던 상징적인 장소죠. 선대위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네, 이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이 후보가 부산 등 이 친문과 친노를 향한 상징 지역에서 유세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번엔 이 후보가 당을 장악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광장 정치, 즉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시작해 이 대구 서문시장으로 향했는데요. 새벽부터 서민들의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장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민생 회복 메시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현장을 방문해 땀을 흘려 일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유세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네. 어떤 통계 지표보다도 어떤 기사 이상으로 생생한 현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여수 국가산단을 택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공계 출신인 만큼 기술과 경제 전문성을 부각한 일정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자신이 양당 기득권 정당의 새로운 보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입니다.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입니다. 네. 각 후보의 첫 번째 유세 현장과 또 이제 갖는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유세의 장벽. 네, 이번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연단에 선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테러 위협 가능성의 이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물리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탄복을 입은 모습을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예전에 또 이제 테러까지 당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경호 단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보호 대책 마련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이 테러 관련 TF까지 만든 민주당, 이 후보 테러 제보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면서 후보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거리 2km에 달하는 저격용 소총이 국내 밀반입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후보도 지난 선거운동 전 경청 투어 때부터 방탄복을 착용하고 현장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부터는 악수와 포옹, 셀카 등 대인 접촉을 삼가는 유세 방침도 유지 중인데요. 대신 이동 시간 틈틈이 라이브 방송, 이른바 라방이라고 하죠. 라방을 활용해 유권자의 접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보버스에 달리는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K-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라방 채널을 신설해 현장성과 디지털 소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유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당 관계자는 온라인 유세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이 후보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탈당의 역사. 네, 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 문제가 대선판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자유체제 수호를 위한 단결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 대선 개입 의지를 드러냈고 이에 대통령 탈당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 설정, 관계 정리를 두고 진통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번 선거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이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단결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탈당론 분출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육선의 조경태 의원도 파면당한 대통령을 그대로 1호 당원으로 둔다면 선거는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친윤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은 멈춰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이러한 내부 의견은 지도부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한 사과는 하면서도 탈당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김 후보가 지명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정리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기자들과 만나선 윤 전 대통령 소통과 관련해 이미 당의 의지는 명확히 보여드렸고 당은 당대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김문수 후보에게 거취 문제를 김 후보의 뜻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파면 선고 8개월 만에 강제 출당된 사례가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전통 보수층과 중도 확장 사이에서 어떤 정책성을 택할지 이 선거 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이제 D-18 남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주간 이슈피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2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도 보셨을 텐데요. 장난으로 살짝 낙서하거나 찍는 것 괜찮을까요? 그러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대선 후보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과 경력, 정견이 적힌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돕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도 보장합니다. 이런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고 낙서하고 가리거나 제거하는 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로 간주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한 경우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담뱃불로 뚫고 손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고 욕설을 적거나 얼굴에 낙서를 그리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벽보를 제거한 건물주나 관리인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외에 벽보를 게시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선거 벽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전날까지 게시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한 116건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은 SKT 유심 유출 사건 당시 이 후보가 코나이와 부당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허위사실 28건과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이 이 후보 때문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 49건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불법 유포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조희대 특검과 대법관 100명 증원 등의 추진은 입법 테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법치까지 무너뜨려선 안 된다며 특검과 법 개정을 멈추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다고 남기고 국회의장 최초로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소 행사도 가졌습니다. 앞서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 오찬 간담회에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대선 후보 인물 탐구입니다. 대선 출발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후보들의 열띤 유세 경쟁이 펼쳐졌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면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대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이 가진 삶 속에 그 해답이 있을지 대선 후보 인물 탐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만나볼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시작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중앙 정치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 후보. 이번 도전으로 이 후보의 인생 스토리에 활용 점정을 찍게 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니는 대신에 이제 공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도 이재명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탐구 주인공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김 후보. 계엄 사태 이후 보수층 지지를 받으며 마침내 당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르게 됐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를 외치며 대권에 도전한 김 후보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기초단체마다 소방서를 완비를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반대를 많이 해서 쫓겨나고 잡혀가고 이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바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세대 교체를 내건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퀴즈로 정치를 시작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보수 정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죠. 시대 흐름을 읽는 남다른 감각으로 정치적 위기에도 끊임없이 생존해온 이 후보.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뜻이 모여서 진짜 생산성 있는 고민을 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내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제시한 압도적 새로움입니다. 실용주의와 함께 강한 리더십을 보이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 또 노동투사에서 보수의 희망이 된 소신의 아이콘 김문수 후보.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도전장을 내민 이준석 후보. 세 후보 모두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채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의 삶을 응원하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쏙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각 당의 분위기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상에서도 그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중간에서 위치를 좀 점하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입어봤고요. 오늘 좀 결의가 굳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새빨간 옷으로. 선거운동을 지역에서 하다가 올라와서. 네, 선거운동을 네. 지역에서 또 춘천 지역이죠? 네, 춘천갑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결의가 돋보이고 어떻습니까, 우리 정은혜 네, 의원? 저는 이제 푸른색을 입었지만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여기 살짝 이제 붉은색이 들어있는 살짝 의상을 디테일이 입고 있는 왔습니다. 의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무리 멘트에서 일주일간 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주제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선 안심해선 안 된다라면서 대세론을 경계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진영은 전열 정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선거 전 초반 분위기와 여론을 두 분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먼저 정은혜 의원께서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5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민심의 파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먼저 달려왔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를 설명하면 또 길게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요. 한 과반 정도 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보통 결혼식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고 선거는 투표율, 그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믿고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투표율의 참여율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 대통령 선거를 보면 보통 70%대의 그 득표율을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70%에서 저는 한 80% 이상까지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선거 투표율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는 또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진 선거였고 또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참여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따른 득표율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저는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그 지지를 힘입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형성을 기반으로 국정 운영을 동력을 추진을 해야 한다. 사실 이번에는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성립하는,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중도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2주 정도 저희가 좀 기다려 볼 텐데 그 사이에 그 향방이 결정이 되겠죠. 투표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선거 당일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시고 계시군요. 김혜란 전 대변인 생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당 입장에서 일단 시작이 늦었죠. 후보 결정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결선 투표도 있었고 그 이후에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교체가 좀 있었죠. 그런 시도가 있다가 이제 겨우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딱 후보 등록을 해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거 운동복에 후보 이름이 없는 채로 일단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대형 현수막은 어제 걸렸거든요. 어제서야 걸리게 됐군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위기에 오히려 더 강한 것이 보수의 특징입니다. 네. 지금 지지자들이 이제 이 위기감 때문에 굉장히 더 긴장하고 결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 보고 어떡하냐, 오히려 막 걱정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다 준비돼 있다. 네. 그렇게 급격히 좀 전열이 정비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작년 총선 때도 3월 첫째 주까지 사실 제가 그 내부 조사 결과에 나왔던 지지율하고 그 한 열흘 있다가 나왔던 거하고 16%가 뒤집힌 결과가 나왔거든요.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이 공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땐 그러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가 단 일주일 열흘 새에
갑자기 좋아진 거잖아요. 네. 예, 언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쩌면 이번 주말이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8일 저녁에 첫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후보들 모두 말솜씨라면 절대 뒤지지 않는 쟁쟁한 후보들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TV 토론 전략을 좀 미리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 측은 좀 어떨까요? 네,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번 토론 같은 경우는 경제에 관한 토론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아마 보여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실용주의입니다. 즉 성장을 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항상 TV 토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TV 토론에서는 인격이 드러난다. 인품이 드러난다. 상대방이 내가 듣기 싫은 말, 하기 싫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리액션이라든지 나의 인격을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많은 시간 훈련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아마 굉장히 단호하게 하실 것 같고요. 태도는 품위 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뭐 망언 33가지 뭐 이런 거를 발언을 저희 책자료도 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망언집, 네, 그래서 그런 좀 위험한 방송에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지지율이 사실은 갈라치기 발언으로 인한 지지율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 말로 하는 것들을 삶으로 그리고 공약으로 실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그가 했던 행정 경험 그리고 정책 설계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렇죠. 네, 주제가 경제 분야다 보니까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한데 전략이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측? 일단 그 인격 인품 부분에서는 정말 또 저희 후보가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정치 인생 통틀어서 만난 정치인 중에 인품이 가장 훌륭하다 이런 칭송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사실 진정성 있는 화법이 좀 특장점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애초에 그 성품 자체가 좀 정직하고 진솔하고 그래서 소박하고 그래서 아마 듣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이제 그 좀 진심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화법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그 아까 그 경제 행정 능력 또 경제 발전에 대한 이런 뭐 비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뭐 비교하기 쉽게도 두 분 다 경기도지사를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김문수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평택에 120만 평 규모의 삼성 반도체 단지 미국 간다고 하는 거 거기 유치해서 또 성남의 테크노밸리 또 그 뭐 파주에는 LG 산업단지 이런 거 다 김문수 도지사가 유치했던 것이고 경기도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했던 거죠. 그래서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백현동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비리에 관한 수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같은 공직에 있었을 때 또 청렴 결백하기로 유명했던 김문수 후보와 또 지금 뭐 법카 유용 뭐 이런 걸로 가족이 또 수사 뭐 재판 받고 있는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제 아마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그 경기도지사로서의 성과와 또 다른 후보와 좀 대비되는 것들을 좀 토론회에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사실 사법 리스크가 지긋지긋한 유권자들한테는 뭔가 좀 안심과 또 안정성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지금 대선으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말까지는 매듭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거는 탈당 여부, 출당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불협화음일지 아니면 이게 투트랙 전략일지 이게 좀 궁금한데 과연 윤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본인은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지금 서로 핑퐁이죠. 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뭐 해야 된다. 대통령은 또 뭐 후보에게 있다. 예, 네. 예. 사실 저는 12월 3일 그 계엄이 있었던 다음 날인 12월 4일에 우리 당의 원외위원장들 뭐 수십 명과 함께 대통령께 탈당 요구하는 성명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것이 우리 보수, 그러니까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도 윤리위에 회부해서 출당 조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진 탈당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당대표에서 사퇴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였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탈당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선거를 맞닥뜨린 지금에서야 출당이니 탈당이니 하는 게 사실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께서 이 선거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가급적 출당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말 중에는 꼭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돌연 좀 말을 바꿔서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 대선 시국에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어요. 네. 아마 이제 윤 전 대통령과 또 그 당내 여러 반발에 부딪혀서 좀 태도를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필요했던 당위에 비해서 여태까지 안 됐었던 경위라든지 또 윤 전 대통령께서 지금 아마 내란죄의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할 거예요. 우리 당에 아마 머물러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지금 상황을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윤 대통령의 위장 탈당 사기극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보도가 됐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또 보시는지. 네, 일단은 뭐 내부의 탈당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이 되고 있어 보이나 네. 이것이 정말 갈등인 건지 갈등인 척 하는 건지는 네, 저희도 좀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단 한 사람의 진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품고 있는 혼란의 진원지를 저는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주말까지 뭐 매듭을 짓겠다. 뭐 김용태 위원장은 그렇게 말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뭐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지금 서로가 미루고 있어요. 근데 미루고 있다는 게 그만큼 내부에 나침반이 고장났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근데 서로 넘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조차 정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통합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책 발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지역별로요. 거의 9, 10 단위별로 지역별 공약 다 내고 있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는 곳곳마다 공약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환경 공약이라든지 오늘은 또 여성 공약 발표하셨습니다. 여성 공약, 그다음에 K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K 군사 모든 분야의 지금 공약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공약을 발표하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도 좀 어려워요. 이렇게 정리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선거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후보는 그런 정책 행보, 공약 행보를 하고 좀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이런 대통령 출당이나 이런 문제는 좀 강하게 그립을 잡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경태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의원이죠.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정중히 탈당을 권고할 게 아니라 엄격하게 출당시켜야 한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대선에선요, 아무래도 중도층 선점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먼저 치고 나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 유세에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대로 민주당에 갔더라면과 관련한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습니다. 진보 4당과의 단일화에 이어서 보수까지 빅텐트 후보
빅텐트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좀 먼저 친셈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요즘 그 연설이라든지 지지 현장에 갈 때 하는 캠페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양한 색의 풍선을 들고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파란색 풍선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보장하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색깔의 풍선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십시오라고 하고요. 오늘 그 의원님 의상과 일맥상통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장을 갈 때는 파란색 장바구니를 듭니다. 그래서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또 지역 화폐를 들고 시장 상인분들에게 또 저희가 필요한 또 생활 필수품들을 또 사기도 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다 진보다 이런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국민 중심의 정치 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빅텐트의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국가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이런 그 기조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표를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학이고요. 이 부분은 공정과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진짜 지도자는 저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맞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빅텐트는 표 계산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텐트 필요성은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그 김상욱 의원이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가서 지지한 거는 뭐 그다지 빅텐트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지원 유세에서 참된 보수주의자라고 하면서 뭐 소위 말하는 올려치기를 하면서 지지를 했는데요. 그냥 뭐 당적을 본인이 변경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좀 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당 공천을 받아서 또 우리 당 지지 그 세가 아주 센 울산에서 공천받아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된 의원인데, 네. 오히려 자기 부정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라고 하려면 그 정치인의 뭐 아니면 그 정치인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지지자들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뭐 의미가 있을 것인데, 아마 뭐 따라갈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본인 한 명일 겁니다. 김상욱 의원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네. 빅텐트라고 부르려면 이제 갖춰야 되는 요건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고, 이제 홍 시장님 지금 미국 가 계신데요. 이제 뭐 보도에 보면 민주당에서 총리 뭐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또 거기에 또 부인하는 보도도 또 뒤따라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홍 시장님께서 민주당 가서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한다는 거는 상상만 해도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가 우리 당 와서 당 대표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위화감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말 위화감 느낌이죠. 느껴지는 이상한 일이니까 예, 정말 홍 시장님을 저는 좋아하는 후배로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면 빅텐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보수 빅텐트를 통해서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모시겠다. 여기서도 홍 전 시장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게도 사과를 하겠다.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반면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복당과 석동현 변호사 합류로 인한 잡음도 있습니다. 이런 혼선들을 정리하고 과연 빅텐트를 칠 수 있을지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거 계엄 빅텐트라고 말했어요. 계엄 빅텐트요? 네, 석동현, 장해찬 이분들 들어간 걸 보면서 네, 그래서 이 보수의 빅텐트라는 거에 일단 동의를 안 하고 전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일단 계엄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또 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그래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점이 지금 충족이 안 되면 아마 이제 합의점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네, 석동현 변호사나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 보수 빅텐트를 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는 않고, 이 두 명의 당대표, 우리 당의 전 당대표 이 두 분이
우리 당에서 제대로 그분들의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예, 그게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보수 빅텐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네. 네. 두 분 다 공이 우리 당의 전 당대표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굉장히 역량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을지 예, 지금 다시 정권을 두고 지금 이 두 당이 겨루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두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보수 빅텐트가 열릴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은혜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동의를 합니다. 전직 당 대표였던 두 분이 사실 당을 나가 계시고요. 당에 지금 인볼브 되어 있지 않으신 상황 속에서 사실 그분들을 먼저 흡수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는 특히 장예찬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네.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해당에 의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들여보냈는지 어떻게 보면 빅텐트라는 것에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도 없고 무슨 조립 정치를 막 하는데 감동도 없고 뭐 찢어진 빅텐트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빅텐트라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정체성에 혼란만 있고 뭘 파는지도 모르는 빅텐트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So what? 이건 무슨 빅텐트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지난주에 비해서 두 분 다 한층 더 강해져서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남았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네.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양측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나경원 의원의 통화 사실을 놓고 공세에 나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3권 장악 독재 정치를 중단하라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계엄 심판론과 입법 폭주 심판론의 대결 구도로 펼쳐질지 좀 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12.3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과 나경원 추경호 의원이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져서 사실은 그날의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회복이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게 되면 입법 폭주할 것이다. 입법부까지 장악을 했는데 또 행정부까지 장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입법부라는 것은 민의의 다수결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거고요.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한 선출된 권력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면 사실은 저는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폐해 그리고 그런 부담들을 변경하고 고치고 수정하는 노력을 양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민주주의에서 절차와 그 프로세스를 무시했던 것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런 구도가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지킬 세력인가 그리고 내란 세력인가 저는 그 구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란 전 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의 그 사법부 압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이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하죠.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환송된 그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면소 판결 받게 하려는 취지인 법인 거죠. 또 형소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도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재판의 진행이 정지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한 입법입니다. 법은 원래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하는 그 법, 그것은 이제 뭐 처분적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이나 특검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이건 또 헌법상 규정된 당연히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 위헌적인 조치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선거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잘 알리고 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반드시 선거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